안녕하세요. 올해는 또 이렇게 아주 화창한 봄날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연휴 전인데 연휴 휴가 포기하고 여기 오셨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저희 동무들한테 중요한 행사죠. 오늘은 이제 올해로는 첫 번째 인문학 강좌요. 저희가 보통 이제 4월 그리고 7월, 10월 이 정도에 이렇게 3번 인문학 강좌하고요. 저희가 연말쯤에는 영혼인의 밤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1년에 4번 정도 동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혁진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번 모임이 그때 몇 월달이었죠? 작년 10월쯤이었나요? 네. 작년 10월서부터 지금 올 4월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격변의 시간을 갖다가 지금 많이 겪어가지고 사실 뭐 동문회 뭐다 잊어버리고 지금 한 6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내일 모레 이제 또 대선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나라가 조금씩 이렇게 체제를 갖다가 잡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또 많이 모이고 뭐 엊그저께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직원이 나한테 와가지고 회장님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하면서 뭐 그런 뭐 위험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참으로 참 다이나믹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우리 연구가 우리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늘 또 우리 우 교수님 좋은 강의를 또 차원 공간에 대해서도 너무 좋고요. 아까 우리 총무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은 저희 그 기사에서 다 출자해서 만들어서 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희생 정신이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수입은 적고 또 프로그램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프로그램 별로 시청 찾아서 사람들이 평균 잘 안 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신념이 없으면 상당히 하기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좀 가입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뭐 합리랄까 그런 뜻에서 또 우리 동문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연회비 2만 원을 내시면은 1년 내내 전시를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아이작 줄리안 전시를 출투해가지고 다음 달 5월 12일서부터는 블란스 작가하고 국내 작가 공예, 주얼리 공예를 또 전시를 합니다. 그때 오시면은 그냥 뭐 반지, 목걸이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좋은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니까 와서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케이트 베리라고 돌아가신 블란스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진 작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만 찍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찍은 배우 사진전과 플러스 영화를 갖고 상영을 합니다. 영화는 중정에서 밤 시간에 하니까 오셔가지고 피자도 드시고 맥주도 드시면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프로그램들이 1년에 2만 원만 내시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플랫폼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우리 연구가 발전해서 더욱더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첫 모임이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에 우리가 한 인문학 강좌 한 2번 더 할 거죠. 그때도 또 좋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동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세대 영문과 우미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 초대해 주신 동문회장 전용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리 마련해 주시느라 너무나 수고해 주신 제 친구 정림이에게 특별히 또 감사 말씀 전하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대로 한국적 모더니티와 대중문화라는 내용인데요. 좀 야심차게 지난 70년간의 한국의 근대사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 또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를 물어본 결과 나온 의견들입니다. 한반도 지도 모습 보이시죠?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의 켄터키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땅을 가지고 있죠. 자, 안타깝게도 한국 하면 여전히 외국인들에게는 김정은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하네요. 이거는 이제 미디어 영향 때문인데 CNN이나 BBC 같은 곳에서 북핵 문제를 워낙 열심히 매일 다루다 보니까 미디어에 가장 많이 조명되는 한국이나 한국 문화는 김정은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수 싸이 또는 그의 패러디, 그 다음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 한국의 소주, 가장 많이 팔리는 술, 또 요즘에는 한국 패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편이죠. 패셔너블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즘 또 한국의 스포츠 스타들, 안타깝게도 지금 뭐 강정호 선수 좀 다시 뛰기 어렵게 생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지금 유현진 선수나 대부분 지금 슬럼프인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죠. 태권도에 대한 인지도, 종주국이라는, 그 다음에 한국의 parents, 타이거맘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 그 다음에 학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과외를 받으면서 학교든 학원에서든 늘 잠이 부족한 이 한국의 학생들, 그 다음에 온 나라의 신경이 다 곤두서게 만드는 대학 입학 시험, 이런 열기들이 이제 외국에도 조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군복무가 필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밀리터리 서비스가 미디어에서도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엔터테인먼트, 요즘 한류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K-팝이라던가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경험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사우스 코리아의 이미지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약간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한류, 오늘날의 한류가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흐름으로 있었는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통 학자들은 2002년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했던 월드컵으로 보는데요. 이 당시 이제 일본과 한국이 월드컵을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월드컵을 생중계를 같이 해야 하다 보니까 방송사들끼리 서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양국의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특히 일본에서 급증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월드컵 이전부터 그 조짐이 있었다. 예컨대 영화 쉬리 같은 경우가 일본의 박스오피스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것이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영화 쉬리는 역사상도 한국에서 한국적인 블록버스터 영화가 가능하다는 걸 한국인들에게 처음 각인시킨 성공작이었는데요. 이 쉬리 영화가 이전 시대의 한국 영화하고 달랐던 점은 재벌의 자본이 투입됐다는 것이죠. 삼성이 이 쉬리 제작에 관여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제작비가 투여되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또 그 북한 스파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우리나라 영화에 들여오면서 남북 관계도 엔터테인먼트에 활용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그 인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드라마 겨울연가. NHK에 2003년 4월에 처음 방송이 됐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면서 같은 케이블 채널에 12월에 재방송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방을 해달라는 그 시청자들의 요청이
요청 때문에 NHK는 그 다음해인 2004년에 세 번째 방송을 하기까지 이르렀죠. 이런 정도의 인기는 그 외국 드라마로서는 보기 드문 경우였는데요. 특히 이 드라마에서 주목할 점은 준상역을 맡았던 배용준 씨가 기존의 아시아 드라마에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유형의 남성상, 그 가부장적이라거나 그런 남성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여성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또 그 자기 직업에 투철한 그러면서 굉장히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감수성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남성 타입을 보여줬다라고 일본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2003년에는 사극 대장금이 인기가 있었죠. 흥미로운 것은 겨울연가가 일본에 엄청나게 히트를 일본에서 했다면 이 사극 대장금은 중화 문화권에 더 어필을 한 드라마였습니다. 50% 정도의 시청률, 대단한 시청률을 올렸고요. 홍콩에서. 그 다음에 뒤이어서 대만과 중국 본토에까지 방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K-팝이죠.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그 다음에 원더걸스나 소녀시대 같은 그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일본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J 차트뿐만 아니라 아시아 팝 차트의 상위권을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쪽에서도 새로운 이제 조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전 시대의 어떤 예술성을 지향한 그런 이창동 감독이나 이런 감독들과 확연히 좀 차이가 나게 자신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도 확연하게 전달하면서 상업성도 거머쥐는,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커머셜 오데르라고 하죠. 상업성도 지닌 작가주의 감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3년이 주목할 만한 해였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느 영화제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랑프리를 수상했죠.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의 전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가 2003년에 똑같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주훈 감독의 그 장화홍련 한국형 스릴러로 만든 이 영화가 또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류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라기보다는 그 단계적으로 한류 1.0 때인 1996년부터 2000년 이 초반 즈음에는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가 있었다면, 그다음에 2007년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K-팝이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서 게임 소프트웨어 같은 게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한류 2.0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이 2010년 정도부터는 이 드라마, 영화, K-팝에 힘입어서 화장품이나 패션 같은 뷰티 산업이 굉장히 이제 확장되고 있고, 그 외에 음식이라던가 심지어는 한강시의 채식주의자 같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까지도 포괄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2010년부터는 또 한류 3.0이라고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조금 운 좋은 외부의 영향들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노력보다는. 예컨대 홍콩의 영화 산업이 90년대까지 승승장구하다가 1997년 홍콩이 중국 본토로 반환되면서 영화 시장이 축소돼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사실 홍콩 영화 산업은 인도 할리우드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의 영화 산업이었는데요. 97년 중국 본토로 반환된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그 컨텐츠 관리 감독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하는 활동 이런 분위기들이 위축이 되면서 우리나라로 어떤 그 많은 부분 그 기대 심리가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서울,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공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어떤 형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또는 변모를 해왔는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의 변천으로 보는 한국적 모더니티라고 했는데, 여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동대문의 DDP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라고 하죠.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2014년에 오픈을 한 이래 서울의 가장 핫한 랜드마크로 등극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탑10 한국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탑10에 꼽기도 했고요. 또 뉴욕타임즈도 2015년 세계에서 가봐야 할 52곳에 이 DDP를
넣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집계에 의하면 무려 이렇게나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1억 2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하고, 이 숫자는 평균치를 내면 하루에 한 2만 3천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 관심을 끄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DDP는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해외 건축가가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자하 하디드가 건축을 했는데요. 이 하디드는 이라크 태생의 영국인 건축가입니다. 여성 최초로 프리츠커 상을 2004년에 수상하기도 했죠. 이 프리츠커 상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제가 이제 잠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약간은 미래적이면서 아방가르드한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유선형 디자인으로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이 DDP의 경우에 450만 불이라고 하는 비용이 사실 서울시가 그동안 어떤 특정한 공간에 투자한 돈으로서는 가장 비싼 설계비를 지불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자하 하디드는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에 몰두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 3월 기관지염으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건축가로서는 사실 한창 활동할 나이였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였죠. 자, 하디드가 남긴 대표적 건축물을 좀 보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헤이데이 알리아프 컬처럴 센터입니다. 그 유선형의 건축물이 좀 돋보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국의 광주 아퍼 하우스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 끝은 프랑스의 샤넬 모바일 아트 파빌리온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의 왼편은 영국의 런던 아쿠아릭 센터여서 지난번 영국 그 런던 올림픽에서 이 공간이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미디어에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은 그 아래쪽 가운데에 있는 카타르의 월드컵 스테디움입니다. 사실 디자인부터가 좀 컨트로버셜 했는데요. 여성의 뭐 성기를 좀 모방한 디자인이다. 그러면서 이 무슬림 국가인 카타르의 이미지에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논란들이 있기도 했고, 근데 무엇보다도 카타르의 이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2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인부들이 그 사망을 했거나 또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월드컵 스타디움입니다. 카타르에. 그 다음에 가장 그 구석에 있는 일본의 올림픽 스타디움은 사실 이게 건축 설계를 제안을 했으나 그 비용을 또 천문학적인 그 비용 때문에 아베 수상이 우리는 그런 정도 돈 낼 수 없다 하고 해서 이제 사실은 공모에서 당선이 됐지만 취소를 해버렸죠. 그래서 하디드가 굉장히 좀 사실 분개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당선된 일본인 건축가의 작품이 자기 그 설계도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해서 사실 법정 소송을, 표절에 의한 소송을 진행 중인 그 사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또 일본 스타디움은 바이커 헬멧을 좀 닮았다, 그러면서 좀 딴지를 걸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대로 그 하디드 스타일의 건축물들이 가지는 특징은 뭔가 유선형을 사용하고 미래지향적인 반면에 굉장히 비역사적이라는 거죠. 국적이라던가 그 공간의 어떤 전통 같은 거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시그너처 스타일을 그냥 갖다 심는, 그래서 남는 것은 어쩌면 하디드 스타일만 남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디드의 논란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 카타르의 월드컵 스타디움인데요. 너무나 그 기온이 높은 곳에서 이제 주로 이주민 출신의 인부들, 터키나 파키스탄에서 이주해온 이 사람들이 밤에 제대로 편안히 쉴 곳도 잘 곳도 없는 채 공사장 한 구석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영양의 불균형, 그 다음에 그 고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수가 사망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디드의 유명세가 있으니까 이 인권 문제다, 이것은 좀 건축가로서 한마디를 해달라, 아니면 정부에 뭐라도 요청을 해달라 했더니 하디드가
이거는 카타르 정부가 다룰 일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그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설계한 그 건축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함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디드가 비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정부가 돈을 대는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주는 그런 사업에만 그런 사업들을 주로 따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그 정부들이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그런 건축물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세금 같은 거를 따로 명확하게 정산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막강한 파워를 등에 업고 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기가 구현하려고 하는 스타일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이겠죠, 건축가로서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하디드가 무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 그녀가 사망할 당시에 그녀가 현재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 리스트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런던, 사이프러스, 중국, 미국, 러시아, 타이완, 바그다드, 온갖 곳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비난을 하는 거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DDP를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DDP의 그 건축 공간 보시면 동대문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그 위치에 있고요. 전체 면적은 축구 경기장 4개 정도를 합한 이 바깥 공간까지를 다 합하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관의 특징을 보면 이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파사드, 즉 알루미늄 포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하디드가 건축 설계도를 가져왔을 때 이런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구현해내는 건축 회사가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도전적인 과제를 가져왔다고 해요. 비선형인데 게다가 알루미늄으로. 근데 이거를 구현해낸 게 바로 삼성이었죠. 삼성에서 3D 컴퓨터로 이 알루미늄 그 판들을 이제 계산을 해내서 이 34,000여 개의 알루미늄 판들 가운데 크기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완벽하게 이 조합을 맞추고, 그런데 이거를 공간이 없이 맞춘 게 아니라 사이에 아주 미세한 1mm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밤에는 이렇게 이제 우주선처럼 빛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대문 DDP는 하디드의 작품이 아니라 삼성의 기술력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바깥 공간과 이제 아래쪽 공간을 보시면 총 8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쪽으로 4층의 높이, 땅 아래쪽으로 또 4층의 높이이죠.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층과 층 간 구분을 없애서 어느 순간 나는 3층을 걷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내려가다 보면 2층에 자기는 다다라 있고 이런 느낌을 주는 공간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렇게 공간이 계속해서 흐르다 보니까 어디 중간에 멈춰 설 곳이 없어요. 쉴 곳도 없고. 그래서 계속 공간을 따라서 이제 걸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복도이고 어디가 실제로 머물러서 뭔가를 해야 될 공간인지 구분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들은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만 실내 공간은 사람의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한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하기도 하죠. 자, 2014년에 오픈을 하고 나서 서울재단에서는,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는 이 DDP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을 하다가 주로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해외 전시회나 패션쇼들을 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넬의 패션쇼라던가 여기 보시는 대로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쇼, 아니면 오메가 또는 롤스로이스의 그 론칭쇼 같은 거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의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 라커펠트 같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동대문에 나타났다.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 동대문이 드디어 어떤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진 공간으로 탄생을 했다는 자부심마저 느끼게 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위주로 하는 공간인데 더 이상 또 전시를 할 게 없다 보니까 상설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간송 특별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에 이 간송전은 나름 상당히 성공한 기획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부모님들이나 학교의 단체 관람객들이 방문에 힘입어서 관람객 숫자가 더 증가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시라고 하는 것은 전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방문을 한 동안만 왁자지껄 하다가 전시가 끝나면 다시 썰물 빠지듯이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DDP는 그렇게 활력 있는 공간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전시라고 하는 컨셉트는 사실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컨셉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또 고민을 한 것이 뭔가 더 활력을 불러일으킬 만한 게 없을까 하다가 K-Live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죠. 이거는 이제 이 지금 강의실보다 한 그런 정도 크기의 이런 방에 오디토리움에 K-팝 홀로그램을 만들어서 화면에다 스크린으로 띄워서 여기 보시면 서 있는 사람들 방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홀로그램이 뜨면 무대에 실제로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 K-팝 스타들이 빅뱅이라던가 싸이라던가 이런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한 20분간 이 홀로그램 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중국의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즘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DDP를 오픈을 할 때 DDP의 슬로건으로 Dream, Design, Play라고 하는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지난 한 6, 70년간 가장 못했던 세 가지가 바로 이 Dream, Design, Play 라는 생각이 들어요. 꿈꿀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놀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DDP의 Dream, Design, Play를 대신 한국의 디아스포라, 디스플레이스먼트, 포스트 메모리로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단어들이 좀 낯설으실 텐데요. 디아스포라는 무슨 뜻일까? 디아스포라는 이제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이주민들, 이산, 어딘가를 어디로 옮겨간다 이런 뜻이겠죠. displacement,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탈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포스트 메모리는 어떤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후 사후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이탈, 사후 기억이라는 컨셉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낯선 단어는 사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scattering or dispersion of seeds라는 뜻으로 씨앗이 흩뿌려지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요. 당연히 인류 역사상 최초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전통적인 디아스포라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한동안 잠잠했다가 1990년대에 학자들이 다시 또 서서히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학계에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소수 인종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특정 예컨대 미국에 있는 멕시코 이주민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이러면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를 경험하지 않은 민족이란 없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도 그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90년대에 이제 소수 인종들에 집중됐던 그 디아스포라가 21세기에 와서는 더 다양한 이주, 더 다양한 이동 현상,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그 디아스포라 현상에까지 포괄적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누구들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로 피난을 가려고 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럽인들도 저런 대규모 이주를 경험했을까 의아해하실 텐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이고 안타깝게도 이 중에 아주 소수만이 북아프리카로 탈출을 감행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결국은 배에 오르지도 못하거나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민족,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나 디아스포라나 이탈의 경험 없이 생존한 역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특히 이런 예언적인 얘기도 했어요. 21세기, the 21st century will be the century of the migrant. 21세기는 이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또 그 디아스포라 연구의 선구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제임스 클리포드도 21세기에는 for better or worse, diaspora discourse is being widely appropria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21세기에는 decolonization, 탈식민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주도 더 증가하게 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트랜스포트의 발달, 통신수단, 그 다음에 이동수단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옮겨 다니고 자기가 거주하는 장소를 바꾸면서 더 많은 디아스포라 현상이 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21세기의 디아스포라는 반드시 국경을 넘지 않고도 심정적인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SNS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공간의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거나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경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소규모 활동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사람들의 또는 블로그나 활동들이 활발하면서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경계 밖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이탈적인 정서를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글로벌 미디어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심정적인 디아스포라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심정적으로는 나와 다른 디아스포라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동대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디아스포라적으로 한국인들의 이탈적 정서의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대문은 사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가장 오래된 시장이었기 때문이죠. 600년 전에 조선시대에는 이 동대문이 별기군의 훈련 캠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에 이 동대문 운동장을 헐었을 때 그 지하 그 땅 속에서 이 별기군 조선시대의 많은 유물들, 그릇이나 도기 같은 게 등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갑자기 이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자하 하디드에게 설계도를 약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일도 있었죠. 흥미롭게도 하디드는 변경된 설계도를 내밀면서도 또 돈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아마 공표하기로는 뭐 450밀리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불한 돈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자, 이 600년 전에 별기군 훈련 캠프였던 동대문은 18세기에는 이곳에 난전이 형성이 됩니다. 일종의 프리 마켓이죠. 자유롭게 사람들이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최초로 만든 상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나와서 물물 교환도 하고 그 물건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벌인 난전. 그러다가 1905년 일제 강점기 동안에 그 정부에서 최초로 이곳을 퍼블릭 마켓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도 이 살아남은 공간이 바로 동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9년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14년 DDP가 착공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일제 강점기 동안의 경제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약간 자세히 보자면 1905년 11월 이곳에 회사 광장이 최초로 출범이 됐는데요. 이 광장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포목과 부동산 또는 사채 대여업을 주도했던 회사입니다. 이 광장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인물들은 한국의 전통 상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승직 씨, 장두현, 최인성, 김한규 씨였는데요. 이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사업을 시작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굉장히 자발적인 경제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한국의 근대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이거는 다 일본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늘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근대화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에 힘입은 것이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한국의 전통 상인 계층들이 우리만의 현대적인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과 53년 사이에 물론 이 동대문 시장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이 공간은 여전히 미군들의 군수 물자라던가 아니면 밀수품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러면서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후반 전쟁이 종결되는 시점에 북한을 탈출해서 남하한 실향민들이 이 동대문에 시장을 세우게 되죠. 이들이 시장 이름을 평화시장으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탈북자였고 그 평화가 유지가 되어야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열망 때문에 이들이 평화시장을 세우고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바로 값싼 의류의 봉제 사업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동대문 의류시장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공간의 이 시장 공간 이외에 DDP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는 1926년에 경성운동장이 있었죠. 이 경성운동장은 1926년 그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일본의 히로히토 왕자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지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식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름을 서울운동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서울운동장은 1984년까지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는 동안 뭐 봉황기 쟁탈이라던가 온갖 우리나라의 그 체육 제전들이 열린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1984년에 그 이름을 동대문 운동장으로 바꾸고 나서도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봉황기 쟁탈, 청룡기 뭐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든 스포츠의 중심지였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통령,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사 이런 것들을 다 이 서울운동장에서 할 정도로 이 공간이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기억들을 재생시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전쟁 동안에 이제 이 디아스포라 이외에 어떤 공간 이탈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사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잊혀진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도 한 3, 4년 진행된 전쟁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역시 3, 4년 진행된 전쟁이었고 한국 전쟁 역시 몇 달 있었던 전쟁이 아닙니다. 무려 4년여가 진행된 이 전쟁이 한국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기간 동안 한국민은 10분의 1 정도가 희생이 될 정도로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국가가 연합군을 포함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까지 여러 국가가 가담을 했던 전쟁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디아스포라 현상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여파로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피난을 갔고요. 그 이후 40만 정도 이상이 러시아로 이주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 그 대부분의 한국전 관련 그 사진 자료들이 그동안 정부에 의해서 특수 관리 자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진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2013년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구글 같은 데에서도 한국전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트럭에 실려서 옮겨지고 있는 모습, 이제 그 쓰러진 딸을 일으켜서 피난을 가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던가, 아래쪽 사진 같은 경우는 수잔 손텍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유명해진 사진이기도 한데요. 이 모습은 탈출을 하는 한국인들이 그 대전 형무소에 있는 감금되어 있는 죄수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들을 총살을 하고 피난을 가는 것이죠.
같이 피난민에 동참하게 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그래서 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갈구하는 듯한 이 10대 소년으로 보이는 이 소년의 모습, 이런 그 처참한 한국인들의 그 처참한 당시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역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었는데요. 대동강 밑바닥이 파손되고 나서 그 상판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철제 다리 위를 넘어서 남하하려고 대동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도 그 퓰리처상 후보작에 노미네이트 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남한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만든 곳이 바로 오늘날의 평화시장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왜 이름이 평화시장일까 하셨을 텐데 탈북자들이 시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는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남하를 했다면 전쟁이 종결되고 나서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코노믹 마이그런트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 이런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중부지방으로 경기도로 서울로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울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분의 1, 반 정도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또는 그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전 세계에서도 3위 안에 드는 굉장히 거대한 코스모폴리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분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아픔, 그 다음에 이게 휴전선이기 때문에, 즉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선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심정적인 불안감을 안겨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0년대와 70년대의 그 압축 고도 성장이라는 흔히 이제 외국학자들이 다른 나라가 한 100년, 150년 정도에 거쳐서 그 이룩할 만한 그 경제 발전을 무려 한 3, 40년 만에 다 한국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동안에는 엄청난 폐해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거의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하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 11월 13일 당시 22살밖에 안 된 청년 전태일이 분신을 했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1995년 The Beautiful Young Man, 전태일의 전기 영화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청계천에 가시면 전태일 그 열사의 그 상반신이 놓여 있는 전태일 스트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대문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 역사의 대단히 은유적인 공간입니다. 식민사에 있어서의 은유, 전쟁,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서구화, 자본화까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디아스포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가족이나 친척들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1983년 KBS가 진행했던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방송은 무려 456시간을 그침없이 밤까지도 새벽까지도 생중계를 하면서 현재도 기네스북의 기록으로 올라있는 이벤트였죠. 이 당시 여의도 광장은 가족들을 찾겠다는 개인들이 붙인 이런 포스터로 장사진을 이뤘고요. 이 당시 한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 신청서를 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DDP로 잠깐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DDP 같은 곳은 좀 이제는 공간의 정체성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디드는 세계적인 건축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 동대문의 역사, 그 다음에 동대문이 한국인들에게 주는 어떤 은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정말 다 파악하고 이 DDP를 디자인을 했을까? 저는 거기에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어떤 그 시나 정부가 주도하는 건축 사업에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이런 관행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런 편견도 좀 없어져야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만 없겠지만요. 왜냐하면 특히 그 건축이라고 하는 곳이 가장 빈익빈 부익부가 많은 분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어놓으면 이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정부라도. 그래서 외국에서 한번 건축물을 지어서 인정받은 국제적인, 소위 말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건축가의 설계에 항상 우선권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그 건축 기회를, 설계 기회를 수주를 하게 되고, 젊고 창의력을 가진 또는 그 지역의 역사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제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DDP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공간에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는 어떤 의미에서는 21세기와 조선시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구나 21세기 역시 굉장히 서구적인 자본화된 패션쇼, 롤스로이스, 샤넬 뭐 이런 걸로 대변되는, 그러다 보니 20세기라고 하는 우리의 컨텐츠는 이 공간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는 과연 무엇을 보여줘야 할 것인가? 이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채워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의 그냥 고철로 만들어진 우주선 하나가 동대문에 떡 버티고 있는 듯한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한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우리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집단적인 망각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패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 길지만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제인 정 트랭카라고 한국에서 어린 아이로 태어났다가 미국에 입양이 되었다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한국에 돌아와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제인 정 트랭카가 몇 년 전에 냈던 그 책의 제목 Fugitive Visions, 도망자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일부 구절입니다. My office was on the north side of the Han River, the old part of Seoul. 내 사무실은 서울의 아주 옛날 공간인 한강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Every day on my way to the office, I passed 독립문, the Gate of Liberation, and the 서대문 prison, where Korean freedom fighters were jailed, tortured, and executed during the 35-year-long Japanese occupation. 매일 내 일터로 가는 동안 나는 독립문을 지나갑니다. 그 독립문은 자유의 문이고, 그리고 저는 역시 서대문 형무소를 지나갑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는 한국의 freedom fighter, 자유의 투사니까 독립군들을 말하겠죠. 독립군들이 35년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동안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또는 처형당하던 공간입니다. Every day on my way to work, I passed children playing in Sajik Park, where kings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s of the land and grain. 그리고 매일 저는 일터로 가는 동안 사직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나갑니다. 그 사직공원은 왕들이 이 땅에 또는 곡식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공간입니다. Every day I passed the mountains where shamans bribed the dead. I passed the 경복 Palace where the last queen of Korea was assassinated. 그리고 저는 매일 무당들이 죽은 자들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 산을 지나고, 그리고 저는 한국의 마지막 왕비가 암살을 당했던 경복궁을 지나갑니다. In Korea, land of antiques, modern grudges, and contemporary amnesia, we walk through history every day. 한국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것들의 이 땅, 그리고 현재의 회환, 그리고 오늘날 공존하고 있는 이 역사적 망각의 공간, 그곳을 저는 매일 그 역사 속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자, 이 패시지가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식민지 역사를 일깨워주는 유물과 문화적인 장소들이 놓여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곳들을 일부러 상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이 공간은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래서 식민의 기억,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망각하고 끊임없이 그 과거로부터 떠나오려고 하는 것들이 한국인들의 정서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한국인들은 그다지도 끊임없이 그 과거로부터 떠나오려고 할까요? 그것은 20세기가 한국인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세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1897년 우리 한국은 조선시대 말 양반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한 룰링 클래스, 이런 계급층들로부터 급격히 실망하면서 유교적인 또는 전통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 그 아픔으로부터 끊임없이 떠나오려고 시도를 했고요. 거기서부터 그 사후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1945년 그 해방과 더불어서 더욱더 35년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을 지우려고 그 잔재로부터 멀리 떠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어진 한국전쟁, 피난, 고향을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다시 또 떠나오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1960년과 70년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던 근대화, 산업화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전통의 공간, 식민의 공간, 전쟁의 공간으로부터 탈피하라고 명령받았고 정부로부터. 그래서 급격한 그 트라우마를 지닌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일탈을 꿈꾸고 이탈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 한국의 근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탈을 시도하는 과정 동안에 지상과제, 한국인들의 지상과제는 바로 미국 서구화를 하는 것이 목표였죠.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식 대중문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 서구화가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그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와 서구화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었고, 특히나 21세기 글로벌 주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남들에 비해서 늦었다. 유럽에도 늦었고 일본에도 늦었고 그러니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캐치업 멘탈리티, 즉 뒤늦었으니 더 빨리 달려야 한다라는 속도전 속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너무나 빨리 달려온 우리는 이제 그 빨리빨리에 익숙해서 슬로우 다운 해야 될 순간에 오히려 여전히 다리가 뛰고 있는 그런 악순환 속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급속도의 도시화, 어버니제이션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1970년대에 그 박정희 정권 동안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은 사실은 농촌 재건 운동이었죠. 그리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그 프로젝트로 인정받아서 아세안 10개국에서는 벤치마킹 하려고 한국에 찾아오는 그 정부 관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새마을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을 했냐면 각 지역에 300에서 500푸대의 시멘트를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멘트를 최대한 다 빨리 소비를 하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그 지역들은 이 회색의 시멘트를 최대한 많이 그 마을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없애기 시작한 것이 초가 지붕이었죠. 그 다음에 마을의 다리, 이런 것들에 시멘트를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글씨를 가리면서 보시는 이 장면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 살인 용의자로 보이는 그 용의자를 추적해서 송강호 일행이 따라간 공간이 바로 마을 외곽에 있는 시멘트 공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서 이 시멘트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은유적인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급속도의 도시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회색의 시멘트 컬러였기 때문이죠. 이 시멘트는 나중에 압구정의 그 건축물들에도 모두 시멘트가 쓰여지면서 거의 회색이 우리나라 도시의 지배적인 색깔이 되었죠.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에 28%에 해당했던 도시 인구 비율이 2005년 기준에 의하면 90.2%입니다. 이 비율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높은
그 도시 인구 비율입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 같은 해에 80.8%가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고요. 영국은 89.2, 독일은 88.5%인데 우리나라는 90.2%. 이건 특히 또 학자들이 주목하는 바가 한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조차도 외국으로 따지면 urban space, 도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rural space라고 하는 농촌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한반도는 애그리컬처가 가능한 공간이 30%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산악 지역인데 농촌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더욱 더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한 상황이 바로 한국의 근대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Miracle on the Han River, 한강의 기적이다 이런 말을 썼죠. 이 1960년에 보면 우리나라 GDP가 156이에요, 여러분. 156. 이 156이라는 숫자는 지금 그 당시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거의 기아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10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무려 2010년 22,200으로 GDP가 몇 배가 상승을 했나요? 제가 그 계산에 둔감해서 괄호 안에는 이제 비교적으로 제가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미국의 GDP를 달러로 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드뱅크의 기준인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매년 10%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는데 10%는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숫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압축 고도 성장이 아무런 폐해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이탈적인 정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과정이 자발적으로 순조롭게 또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extreme change,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 rigidities, 정부가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변화, 그 다음에 complexities, 강렬함, 그 강도에 있어서, 그 다음에 imbalance, 급격하게 균형 잡힌 발전이 아니라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이 문장은 2010년 서울대 사회학과 장경섭 교수가 쓴 한국의 압축 고도 성장의 문제점에 관한 논문에서 발췌한 대목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압축 고도 성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인들은 모두 hypnotic state, 즉 뭔가 정부에서부터 계속 강압적으로 우리는 달려야 돼, 우리는 캐치업을 해야 돼, 뒤늦었으니까 이런 것에 주입을 받으면서 거의 최면의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가 이제 우리의 그 경제 성장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한 21세기부터 한국인들이 서서히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걸어온 압축 고도 성장의 과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증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류 문화 컨텐츠가 풍성하기 시작한 때에 비로소 한국인들도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압축 고도 성장을 되돌아보면서 비판적인 컨텐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이창동 감독의 무슨 박하사탕이라던가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군부 문화, 그동안에 그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폭력이 내재화된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급격하게 사극이라던가 아니면 근대화 시기를 조명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아진 것도 우리가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그 최면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서 과거를 재정의하고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작업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논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SF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미래에 관심이 없고 여전히 과거를 재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적인 정서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 역사, 그 다음에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서 그 military regime, 이 군부 독재 체제가 80년대까지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그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틀에 박힌 어떤 그 정서를 강요하고 그걸 내재화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외적으로는 끊임없이 이 전쟁에 대한 불안, 뉴클리어 바밍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상기하면서 또 때마다
선거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북핵 문제, 또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전반적으로 끼친 영향은 우리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트라우마, 우리는 느끼고 있지 모르겠지만 집단적인 트라우마, 그 다음에 굉장히 급격한 정서적인 특정한 정서의 주입이나 형성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사후 기억 역시도 이거에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후 기억이라는 단어는 주이시 유대인들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 중에 마리안 허쉬라고 하는 여성학자가 홀로코스트와 가족사를 연구한 책에 처음 언급을 한 단어인데요. 그녀가 말하기를 포스트 메모리는 전쟁이나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그 세대만이 사후 기억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대물림하면서 자기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그 트라우마에 관해서 자꾸 상기시켜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 세대가 거치면서 그 포스 메모리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이시들이 그렇게 독특한 어떤 그 이주의 역사,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하면서 그들 나름으로 어떤 그 생존을 하겠다는 그런 과정 중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종교적인 철학, 그 다음에 교육관, 성공에 대한 집념 이런 것들이 형성된 것이 오늘날 주이시들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을 마리안 허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우리 한국인들 역시도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그런 정서적인 이탈 경험을 했고 그것이 포스 메모리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인들을 비교하자면 사실은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오리엔탈 주스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이야말로 동양의 유대인들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죠. 비슷하다.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교육열이 높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체성,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정체성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근대화 과정 동안에 전통적인 유교라든가 불교에서 탈피를 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다변화된 사회가 돼버렸어요.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가 구심점이 되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가 오히려 구심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conformist society,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구형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철학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대중문화에서 그러다 보니 대중문화가 굉장히 포뮬레이크하게 패턴, 양상, 지배적인 양상을 지니게 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외국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니네들만의 독창적인 것이냐. 오늘날의 한류? 대단해. 인정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한류는 사실 완전히 한국인만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 주둔했던 미국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오늘날 한류 문화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받아들인 서구적인 요소를 우리 한국적인 것으로 잘 풀어내서 아시아인들에게 굉장히 잘 조합된 서구적인 요소와 아시아적인 요소가 조합된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싱가포르의 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은 마치 삼성 모바일 폰 프로덕트가 창의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창의성을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항상 삼성 모바일 폰은 애플의 이미테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실제로 법정 분쟁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모방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그것도 사실이지만 약간은 여기에는 이제 뭔가 좀 한국 대중문화의 오센티시티를 정통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도 약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러면서 한국 전쟁 이후 굉장히 많은 역사를 거쳐왔고 다른 사회가 된 것처럼 느끼죠, 오늘날.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1960년대 이후의 잔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여전히 지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북한 3세대가 계속 세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재벌 개혁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벌 회사들은 모두 그 60년대에 일으켰던 그 아버지 세대로부터 세습된 것입니다. 즉 오늘날 한국의 21세기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그다지 멀리 떠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떤 그 내용 면에서나 정서 면에서는 1960년대, 50년대 후반 그 시점으로부터 그다지 많이 떠나오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그냥 산업화, 근대화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왜 모더니티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업화나 근대화가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꺼번에 집대성해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발전 과정을 보면 산업적인 모더니티, 근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은 한참 뒤에 뒤따라오는 형상이었고요. 민주화가 상당히 뒤늦게 일어났으니까요.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1세기에 접어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서야 비로소 문화적인 근대화, 모더니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비로소 각 개인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권리나 정체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정말 2005년 이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전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었던 뭐 갑질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인권 문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모더니티 발전 과정에 놓여 있고 다만 순차적으로 굉장히 시간에 갭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숫자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최근에 한류 드라마들이 뭐 승승장구하고 있죠. 아시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아메리카 이슬람 문화권까지도요. 왜 이렇게 한국 그 드라마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그 인기를 끌고 있을까? 어떤 학자들의 논문을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이 아시아인들이 요즘 겪고 있는 심정적인 갈등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유교주의적인 전통적인 가치관과 그 다음에 현대적인 코스모폴리탄한 라이프스타일 사이에서 어떻게 주인공들이 줄타기를 하면서 타협을 하는지를 드라마들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중화권이라든가 이렇게 또 한국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서구화되고 자본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속의 젊은이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협상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던 퀄리티를 어디서 엿보고 있냐면 뭐 패션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아름다운 공간, 그 다음에 그 시티 라이프,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퇴근하고 운전을 하고 커피 스토어에서 만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여주면서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코스모폴리탄한 어번 스페이스, 그 도시 공간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떻게 화장을 하면서 어떻게 소비하면서 살아야 될지 글로벌 컨슈머리스트 디자이어, 욕망하는 방법까지도 드라마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면에서도 심지어 아주 아름다운 음악까지 깔리면서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그 굉장히 전통적인 아시아적인 그 미적 감각과 서구적인 미적 감각이 굉장히 흥미롭게 조화된, 그래서 어떤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beautiful people, beautiful sceneries, beautiful clothing, everything beautiful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보다 시각적인 미학이 그들에게 어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K-팝으로 잠깐 넘어가서 거의 끝나가는데요. 짧은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3분이 좀 넘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죠. I swear, when they dance, I just cannot. You have to look at their hair. I'm still watching K-pop.
this whole time. I don't get it. Yeah, I mean, they don't even speak Korean, do they? Like, how can you love something so much that you can't even understand? What's there to get, man? It's a group of really good-looking Asian guys that can sing and dance. Well, I mean, we're a group of good-looking Asian. Well, I mean, we can sing. No. Dancing is No. Yeah. Well, we're all Asian, Yeah. right? Yes. Yes. You can learn to sing and dance. You gotta learn to be Asian. What makes them so different then? It's because they're all like, they're all K-pop. They got rows of abs. Like 9. Wait. Why don't we just do that then? Do what? Why don't we just make a group? Why don't we make a K-pop band? Yeah. Yeah. No. Guys, look, you just said yourself, we can't sing or dance. Well, I mean, we can auto-tune ourselves. Yeah. Yeah. Right? Yeah, but that doesn't negate the fact that we can't speak Korean. Wait, David's Korean. he's Korean. You're super Korean. I'm pretty Korean. Wait, but can you speak it? Kinda. Okay, how do you say, girl, you have beautiful eyes? 여자 눈 안 좋아. Oh, yo, how do you say like, look at us sexy guys? 섹시 냉면. Well, David, how do you say like, hey girl, you the shit? Dude. Girl is 여자. Shit is 똥. Yo, you already know. Capital B with a lowercase G with a big A. Boys generally Asian. Where my BGA 냉장고 열어주세요. 소금을 빨리 주세요. 나중이 간지러워. 해가 되게 멀어. 내가 친구 없어요. We are boys generally Asian. 우리 섹시한 냉면. You are 여자, I am 모자. 우리 감자. Ayo. Hey girl, I just gotta let you know. 나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나비 안에 내 배가 있어. 네 무릎이 너무 이뻐. 네 까만 가슴을 봤을 때 네 눈이 보여 너무 뻣뻣해. We are boys generally Asian. 우리 sexy like Danjan. 너도 앉아 나 일어났어. 여기 나무 있어. Hey girl, you already know what I'm gonna say. 나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아줌마 come and play. You wanna 죽을래? 나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Oh, you thought we couldn't dance?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아줌마 come and play. You wanna 죽을래? 나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나 똥 싸야 돼. 똥 싸야 돼. 똥 싸야 돼. Wait, What's wrong?
I kinda have to go poop. That is disgusting and so immature. 네. 이 유튜브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K-pop 패러디인데요. 라이언 히가라고 여기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유튜브 스타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근데 이 유튜브가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K-pop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K-pop을 패러디. 가사는 조금 사실 유치해서 좀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K-pop이라고 하는 게 좀 강렬한 메이크업, 그 다음에 좀 기괴한 헤어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공간, 그게 뭐 골목이나 아니면 차고라던가 뭐 이런 공간에서 좀 스타일리시하게 춤추고, 그 다음에 그 끝부분 음절을 맞춘 노래 가사 있고, 그 다음에 비트만 맞추면 K-팝이 탄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패러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K-팝을 패러디할 만큼 K-팝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공식이. 그래서 이제 이 K-팝에 어떤 공식이 있나. 일단 아이돌 밴드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준수해야 되고, catchy songs, 노래가 귀에 한번 박히면 반복적인 그런 프레이즈가 있어야 되고, 시그너처 댄스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말춤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고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동작이 있어야 되고, urban style up-to-date fashions, 입고 있는 패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조합이 됐든 뭔가 좀 튀는 스타일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bility to digest and perform different forms of music. 이건 흥미로운데 힙합이나 리듬 앤 블루스나 테크노나 포퓰러 발라드나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운 모든 종류의 그 음악들이 믹스된 거를 다 소화 가능하게 하는 게 K-팝이라고 보통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재밌는 거는 K-팝은 it's not just about music, it's about fashion, style, body image, attitude and sexuality. 심지어 K-팝의 비디오를 보면서 음악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입는지,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바디 이미지, 요즘 어떤 몸매가 핫하게 뜨는지, 그 다음에 어떤 애티튜드를 지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섹슈얼리티, 어떤 의미의 성적인 어떤 매력을 추구를 해야 되는지라던가 이런 것들까지를 다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K-팝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공식에 입각해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K-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이죠, 일단. K-팝 그 뮤지션들 스스로가 스스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저도 안 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음악 캠프라던가 이런 그 순위를 정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 2주 이상 1등 가기가 어렵죠. 새로운 스트리밍, 새로운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옛날처럼 앨범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가지 곡이 나오면 또 빠르게 1등 자리를 놓치고, 그래서 이 과도한 경쟁, 그 다음에 지나치게 빠른 속도전, 생산에 있어서도 속도전이 이루어지고 대중의 취향도 너무 급격히 빨리 바뀌고 트렌드 역시 빨리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옛날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 한 아티스트의 앨범을 소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들국화가 됐건 자기가 원하는 뮤지션의 작품 그거를 소장을 하고 충분히 그 음악의 세계에 침잠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한 가지 곡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고 지겨우면 빨리 그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콘텐츠가 금방 몇 주 만에 나오니까. 그러면 급격히 이전에 나왔던 곡은 잊혀지는 거죠.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열심히 만든 그 창의력이나 거기에 어떤 들어간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뮤지션들이 스스로 속도전에 의해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뉴스로 이런 그 아이돌 밴드 멤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심지어 몇 명이 죽기도 했죠. 너무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다니느라 교통사고가 나고 정신적으로 상처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한 노예 상태에 있거나 서로 갈라지면서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치유를 해주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팬들 역시 팬덤도 갈라져서 싸우고 그런 상태.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요.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상업 자본주의의 표상으로서의 몸. 돈을 가진 몸은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손을 대거나 수정을 하면서 더 아름답고 서구화되고 그런 몸으로 거듭나고, 그렇지 못한 몸은 그냥 정말 그야말로 자조적으로 원주민 상태, 정말 태어난 받은 그대로 그 상태로 놓여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떤 상업 자본주의의 표상으로서 기능하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끊임없이 그 몸을 만들고 바꾸고 하는 플라스틱 서저리, 이 뭡니까? 성형인 것이죠.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 의한 불감증,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에 팽배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합적인 집단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이 자기네 개인적인 탤런트로 그런 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회사가 매뉴팩처링,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 아이돌 밴드 멤버들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들을 밀고 프로모션 하는 것도 역시 회사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외국에 프로모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브랜드로서 이들이 이제 대중문화 시장에,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어떤 집단주의, 집단 이기주의나 아니면 한국의 과도한 그 에스노 내셔널리즘이라고 하죠. 한국인들이 지나치게 대중문화의 성공을 한국인 내 자부심과 연결시키는, 외국인들은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문화는, 왜냐하면 선호도나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거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의 대중문화를 좋아하면 우리 한국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굉장히 반감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오늘의 마지막 제 슬라이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류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류 콘텐츠가 현재 시청자들이나 리스너들에게 their own diasporic sense of displacement, 이 지구상에서 지금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모더니티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소비자들 역시 우리 한류 콘텐츠를 통해서 그들 지역에서 파생하고 있는 이탈적 정서, 거기에 적응하느라 힘든 그들의 그 이탈적 정서를 치유받는 과정에 이 한류 콘텐츠가 그런 그 일종의 어떤 그 치유하는 힘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즉, 한류 contents function as cultural and symbolic vehicle through which the viewers and listeners could project their own diasporic sense of displacement in the age of fast-paced digital technology.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너무 선도적으로 압축 고도 성장을 경험하면서 모더니티를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파생돼서 만들어진 이 컨텐츠가 오히려 우리 후발주자로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지금 모더니티를 경험하고 있는 다른 나라, 예컨대 뭐 브라질, 베트남,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타이완 이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지구상이 현재 굉장히 급격히 uneven하게 불균형적으로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들을 치유하는 일종의 컨텐츠로 한류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라면 아마도 한동안은 이 모더나이제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한,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한 한류의 인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슬로우 다운 하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이제 아주 작지만 제언이고, 오늘 긴 저의 그러나 좀 지루한 강의의 마지막 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